자, 당뇨약을 우리 그 약국에서 그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당뇨약이 있지만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처방이 나오는 당뇨약은 흔히 6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당뇨약이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 하나만 딱 나왔을 때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1차 선택약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쓰는 당뇨약이고 가장 좋은 당뇨약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서 괜찮아요. 여러 가지 가성비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당뇨약, 가장 기본적인 당뇨약, 가장 가격이 저렴한 당뇨약, 그리고 여기저기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에도 여기저기 이점이 있는 당뇨약이니까 식사 바로 전이나 후에 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릴, 글리메피리드 같은 약이 처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메트포르민에 이어서 2차적으로 추가되는 약이죠.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시켜주는 약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인슐린을 분비시켜주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은 저혈당은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DPP4 이게 당뇨약이 나오면은 이거는 저 조그만 글씨가 있지만 새로 나온 좋은 당뇨약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간에서 당 생성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음식을 섭취했을 때 당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인슐린을 분비시켜주는, 그래서 당이 없을 때는 인슐린을 분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는, 그리고 기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새로 나온 좋은 당뇨약입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소비자분들 말고 이제 약사 수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에설포닐 유리아 계열, 메글리티나이드 당뇨약, 메트포르민, 티아졸리네디온계,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인슐린 분비를 강제입니다. 강제. 약만 먹으면은 이 약이 혈중 농도가 올라가 있는 그 시간대에는 무조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강제적으로 분비가 돼요. 음식을 먹었든지 않았지, 내가 공복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왜? 베타세포에서 신호를 보내주니까. 그게 설포닐 유레아, 메글리티나이드. 그래서 저혈당 우려가 있습니다. 자, 혈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인크레틴의 작용을 늘려주는데 그 인크레틴 잊어버리고 복잡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이 올라갔을 때, 음식이 우리 장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를 먹었으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인슐린을 분비해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먹었을 때만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안 먹었을 때는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혈당 위험이 적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인슐린 민감도,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약, 제2제, 제3제 이렇게 당뇨약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뇨약이 더 센가요? 어떤 게 센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강도가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가가 가장 센 거는 어차피 추가를 할 거니까 추가를 할 때 인슐린 주사가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 안 되면은 주사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인슐린 주사보다 조금 약한 게 바로 GLP-1 수용체 효능제 주사. 그 다음에 먹는 약인데 뭐가 제일 세냐? 설포닐 유리아, 아마릴 같은 설포닐 유리아계, 그 다음에 티아졸리네디온,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이 순서로 강도가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나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메트포르민 메커니즘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게 되면 인크레틴이 만약에 1만큼 분비가 되는 사람인데 분해가 안 되니까 얘가 계속 작용을 하니까 2, 3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식사를 했으면은 그 인슐린을 합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2배, 3배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식사를 안 하면은 아무 작용을 안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몇 배로 인슐린을 분비시키게 해줍니다. 되게 좋은 약이죠. 메커니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신장에서 포도당 배설을 증가시켜주는 약입니다. 당화혈색소 A1C 0.7% 1% 정도 감소시켜준다고 하고요. 이게 제일 효과가 약합니다. 저혈당 여부나 체중에 대한 연구. 저혈당은 일으키지 않으나 인슐린과 병역투여시는 저혈당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중 감소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약국에도 뭐 5kg 빠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몇 명 계셨고요. 어쨌건 5kg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kg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에 이점이 있는 당뇨약이고요. 그리고 다파글리플로진 포시가만 신부전의 입원 위험률을 낮춘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SGLT2 억제제가 다 신부전의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이게 큰 장점이에요. 심혈관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죠. 전 세계 당뇨 협회에서 신부전이 있는 환자한테 당뇨약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처방을 해주시라 라고 하는 게 SGLT2 억제제. 뒤에 나옵니다. 어쨌건 체중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그런 당뇨약이 있죠. 체중에 상관없는 당뇨약이 있고 오히려 체중을 빠지게 하는 당뇨약이 있고 체중 증가는 설포닐유리아, 메글리티나이드, 티아졸리네디온. 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슐린이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이 우리가 당뇨에 좋기 때문에 인슐린을 되게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인슐린의 본래 기능은 뭐냐면은 체중 증가예요. 살이 찌게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당을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근육이라든지 자꾸 저장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슐린은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체중이 증가되니까 이게 체중 증가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게 되면 살이 찝니다. 혈액에서는 당이 없어지지만 말초에서는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게 체중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외우는 데 아주 좋습니다. 체중이 감소되는 약, 당뇨약인데 체중이 감소되는 약은 메트포르민, AMPK 활성화가 비만에 좋고요. 그 다음에 GLP-1 수용제, 효능제,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증가시켜가지고 체중 감소. 얘는 혈액에 있는 당을 소변으로 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당이 빠져나가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살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도 빠지고. 오심, 구토, 설사 이런 위장 부작용. 메트포르민은 주로 오심이나 설사나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좀 있고, 알파글루코시데이제 억제제는 그 다당류에서 단당류로 그 분해를 막아가지고 결론적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줄여주는데, 그럼 포도당의 흡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당류가 단당류로 분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소화되지 않은 그런 당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뭐 하죠? 복통, 설사 이런 위장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흡수를 줄여가지고 그 식후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좋은 작용이 있지만 그 흡수되지 않은 애들은 걔네들은 위장 부작용을 잔뜩 일으킵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GLP-1 수용제, 효능제도 위장 운동을 멈추기 때문에 포만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구토, 오심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암이 있는 경우에 쓰면 안 되는 당뇨약이 있습니다. 암이 있는 경우에. 자, 방광암인 경우에는 티아졸리네디온 계열 약을 쓰지 않고요. 왜냐하면 암 발생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암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있는 경우에, 내분비암이 있는 경우에 GLP-1 수용체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노인인 경우에 그 비어스 크리테리아 노인주의 명단에 들어간 약이, 서류상으로 들어간 약이 설포닐유리아. 왜? 저혈당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노인분들한테 처방을 많이 합니다. 왜 처방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1제, 2제, 3제까지 처방을 해야 되고, 3제를 쓸 때는 쓸 약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설포닐유리아를 선택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약지도 할 때는 항상 포인트는 저혈당. 혹시나 어지럽거나 그러시면은 저혈당 좀 관리해 주시고, 사탕 같은 거라든지 넣고 다니시는 것도 좋고, 어지럽고 그러면은 좀 쉬시고, 식사 거르면은 저혈당이니까 그런 거 우리가 복약지도를 더 하면 됩니다. 비뇨기 감염, 성기 감염 위험을 높이는 당뇨약 다 아시죠? SGLT2 억제제. 소변으로 당을 빼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전부 다 외워지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당뇨약. 신부전이 있을 때 쓰면 안 되는 당뇨약. 티아졸리네디온 계열, 액토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다 괜찮아요. 그 DPP4 억제제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내시나만 안 돼요. 옹글라이자만 안 됩니다. 그렇게 요것만 안 된다 돼 있고요. 간질환도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ASCVD라고 그래가지고 심혈관 그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 GLP-1 수용체 효능제 SGLT2 억제제가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당뇨협회 그 글자 작은 거 표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마비, 위장 운동이 느린 사람들 안 좋은 거 GLP-1 수용체만 안 좋은 거죠. 그 케톤산증이 있을 때 안 좋은 거 SGLT2 억제제가 안 좋고요. 골 감소증, 골다공증이 있을 때 안 좋은 거 티아졸리네디온 계열이 안 좋습니다. 그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상품은 없고요. 예.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은 트라젠타만 한 알 30이치 80세 환자분인데 이렇게 처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메토포르민 처방인데 왜 메토포르민을 안 쓰고 트라젠타 하나만 이렇게 처방을 했죠? 이게 비뇨기 감염 위험을 높이는 당뇨약은 뭐죠? 방광암이 있습니다. 방광암인 환자한테 처방하지 말아야 할 당뇨약은